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온라인 요약 강의는 2019년부터 시행이 되는 K-IFRS 개정 기준과 연차 개선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요약 강의에서는 재개정이 된 K-IFRS를 설명드리고 이후에는 기준서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모호한 부분을 개선시키거나 기준 간 상충되는 부분을 수정하는 연차 개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16호 리스입니다. 과거 리스 기준에서는 리스 약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발생됨에도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여 금융리스 이용자는 리스 관련 권리와 의무에 대해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하였으나 운용리스 이용자는 약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리스 기간에 걸쳐 비용만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의 회계 처리가 가능한 운용리스로 분류하기 위한 거래 구조와 유인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운용리스 이용자의 재무상태 정보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아 자산과 레버리지에 대해 오도하는 정보가 제공되어 왔습니다. 새로 제정된 리스 기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리스 이용자와 운용리스 이용자를 구분하지 않고 리스 이용자로 하여금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 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 자산과 지급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 부채를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리스 이용자는 후속적으로 사용권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 합니다. 제1116호 리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스에 대한 요약 강의와 현장 강의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리스 관련 실무 적용 이슈에 대해서는 기준원 홈페이지에 있는 리스 TF 논의 결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이라는 기준서가 제정되었습니다. 그간 법인세 회계 처리를 다루는 제1012호에서는 기업이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법인세 처리를 과세당국이 수용할지가 불확실한 경우에, 즉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는 때 당기 법인세나 이연 법인세 자산부채를 어떻게 인식하고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이나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다양한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제2123호를 제정하여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는 때는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이 아닌 제1012호 법인세와 제2123호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123호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먼저 판단해보고 과세당국이 회사가 신고하거나 신고할 법인세의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면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회사의 법인세 처리와 일관되게 과세소득,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산정하고 이와 일관되게 당기 법인세나 이연 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하도록 하며 과세당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수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과 기대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해 당기 법인세나 이연 법인세 자산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다음은 제1028호입니다. K-IFRS 제1028호 문단 41에서는 제1109호의 적용 대상이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투자 지분에 대하여 제1109호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 투자 지분의 손상회계 처리는 제1109호와 제1028호 중 어느 기준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즉,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 지분인 우선주, 장기 수취채권, 장기 대여금 등은 제1109호의 적용 대상이지만 손상은 제1028호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제1028호를 개정하여 손상을 포함해 장기 투자 지분의 모든 회계 처리는 제1109호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금융상품이지만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제1109호를 적용하도록 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 투자 지분의 손상도 제1109호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 투자 지분은 먼저 제1109호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한 후 나머지 순투자 자산과 함께 제1028호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합니다. 제1109호 금융상품도 개정되었습니다.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는 계약상 현금 흐름의 특성과 사업 모형에 따라 상각후 원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하고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각후 원가로 분류 및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의 지급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현금 흐름을 수취할 목적으로 해당 금융상품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은 어떨까요? 이때 부의 보상을 수반한다는 것은 사례 1과 사례 2처럼 기준금리의 상승이나 하락으로 중도상환 시점에 상각후 원가로 상환하거나 상환받는 것이 아니라 조기청산 당사자가 오히려 보상처럼 중도상환 시점에 상각후 원가보다 더 받거나 덜 지급하게 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의 보상을 원금과 이자의 구성 중 일부로 볼 수 있을까요? 즉, 부의 보상을 수반하더라도 상각후 원가로 분류 측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본 개정에서는 중도 상환할 수 있는 특정 금융상품의 상각후 원가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즉, 계약을 조기 청산한 당사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받는 이렇게 부의 보상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서 부의 보상이 계약이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라면 원리금의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의 현금 흐름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근본 개정에서는 금융부채가 변경 또는 교환되더라도 제거되지 않는 경우의 회계처리 규정을 명확히 하였는데요. 그동안은 금융부채가 변경 또는 교환으로 제거되지 않을 때 금융부채의 상각후 원가의 재계산에 따른 장부금액 조정을 무엇으로 인식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으나 상각후 원가의 재계산에 따른 장부금액 조정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결론 도출 근거에서 명확히 제시하여 실무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처리의 다양성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019호 종업원 급여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1019호 종업원 급여에서는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발생할 때 과거 근무원가와 정산손익의 산출을 위해 사건 발생 시점에 보험 수리적 가정과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사용하여 순확정급여 부채를 재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기말 인식하는 단기근무 원가와 순이자는 기중에 제도의 개정 등으로 순확정급여 부채를 재측정했는지에 관계없이 연차보고기간 초에 보험 수리적 가정과 순확정급여 부채 금액을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기초 시점의 보험 수리적 가정과 순확정급여 부채 금액을 계속 사용할 경우 유용하지 못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실무에서는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발생 이후 단기근무 원가와 순이자를 측정할 때 다양한 측정 사례가 존재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본 개정에서는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이후 단기 근무 원가와 순이자, 자산인식 상한 효과의 인식 및 측정에 대한 회계 처리를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사건 발생 시점, T 시점에 사회적립 자산의 현재 공정가치와 현재의 보험 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순확정급여 부채를 재측정합니다. A는 사건 발생 전 제도와 사회적립 자산에서 제공된 급여를 반영한 순확정급여 부채이며 B는 사건 발생 후 제도와 사회적립 자산에서 제공된 급여를 반영한 순확정급여 부채입니다. 사건 발생 시점까지는 기초의 보험 수리적 가정과 순확정급여 부채 금액을 사용하여 단기 근무 원가와 순이자를 산출하며 급여의 지급, 기여금의 납부 등을 반영하여 순확정급여 부채를 측정합니다. 이때 1-와 재측정한 A의 차이는 보험 수리적 가정의 변동에 따른 보험 수리적 손익, 순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적립 자산의 수익 등에 기여한 것으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되는 재측정 요소에 해당합니다. A와 B의 차이는 사건 발생으로 생기는 확정급여 채무 현재 가치의 변동으로 과거 근무 원가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 후 기간 말에는 이에 대한 단기 근무 원가와 순이자는 T 시점에 갱신이 된 보험 수리적 가정과 재측정된 순확정급여 부채를 이용하여 산출하며 급여 지급, 기여금 납부 등을 반영하여 순확정급여 부채를 측정합니다. 한편 개정 전에는 정산손익 측정 시 정산 가격에 포함이 되는 사회적립자산 금액에 대해 자산인식 상한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지 혹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본 개정에서는 과거 근무 원가와 정산손익을 인식할 때는 자산인식 상한 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며 과거 근무 원가와 정산손익 인식 후 제도 개정 후에 자산인식 상한 효과를 결정하고 그 변동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115호 수익기준서도 개정되었습니다. 과거 건설계약의 수익인식 기준인 제1011호는 개별 거래 또는 개별 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1115호와 달리 수행 의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개별 계약이 수익 인식의 회계 단위인 것으로 파악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수익 인식 기준서인 제1115호에 따르면 수익 인식의 회계 단위는 계약이 아니라 수행 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011호를 적용했었던 때와 공시 대상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공시의 연속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깨어지게 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문단 한 129.1을 개정하여 공시 대상은 수행 의무가 아니라 계약 단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로써 제1011호를 적용했던 경우와 공시 대상의 기준이 일관되게 되었습니다. 즉, 문단 한 129.1에 따르면 발생원가에 기초한 토입법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고객과의 계약에 대한 거래 가격이 직전 회계년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별로 해당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보고기간까지 계약을 구별할 수 있는 명칭, 계약일, 계약상 완성기한 또는 납부기한, 진행률, 계약 자산과 손실 충당금, 수취채권과 손실 충당금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연차 개선입니다. 기존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는 공동약정의 한 당사자가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기존 보유 지분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1103호를 개정하여 이러한 지배력 획득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 해당하므로 취득자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전부 재측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제1111호 공동약정에서는
공동 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 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 공동 영업 당사자가 사업을 구성하는 공동 영업에 대한 공동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경우는 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로 되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제1028호에서는 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로 되는 경우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여 자녀 보유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이 변경되더라도 연결 실체의 범위나 측정 요구사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이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제1111호를 개정하여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에도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1012호 법인세도 개정되었는데요. 1012호 법인세에서는 이익 분배와 같이 자본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의 법인세 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또는 자본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1012호를 개정하여 자본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에 관한 지급이 배당과 같은 이익의 분배인 경우 배당의 법인세 효과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보다는 분배 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과거의 거래나 사업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므로 분배 가능한 이익을 창출한 과거의 거래나 사건을 어디에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배당의 법인세 효과를 당기손익, 기타 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23호는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차입을 한 후 해당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이 완료된 경우 해당 차입금을 일반 차입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불분명하였습니다. 이에 제1023호를 개정하여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도 해당 적격자산의 자본화가 종료되면 일반 차입금에 포함하여 자본화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부터 시행이 되는 K-IFRS의 개정사항과 연차 개선에 대한 요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